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3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했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인 현재 국회가 또다시 변환점을 맞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부터 여야의 공천 갈등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총선의 격전지로 불리는 서울,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할 건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각 당의 총선 구도 예상과 변수는 무엇인지, 또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특임교수,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2대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양당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이 이제 인유한 혁신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뭐 대사면도 했고,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진이나 수도 이제 지도부라든지 그리고 이른바 친윤 이제 그룹들에 대한 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혁신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 벌써 제가 보기에는 때를 좀 놓친 것 같고 이게 타이밍이 있는 건데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민주당의 상황이 비명계의 이제 원칙과 상식 이제 구성하면서 비명계와 이제 친명계의 갈등이 이제 노골화될 조짐이 좀 보이고, 게다가 요즘 의원들 그리고 전직 의원, 뭐 민주당에 다 관련된 인사들이죠. 이 막말 발언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발언들이 제가 볼 땐 중도층에겐 저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당이 적어도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 상황 자체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도 이게 이대로만 간다면 혁신위 자체가 크게 효과를 못 거둘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여전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한 구도거든요. 이제 그런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도 분발하지 않으면 마냥 또 지난 선거처럼 수도권에서 압승한다라고 단언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지도부와 혁신위가 좀 매끄럽진 않다는 말씀하셨고, 또 민주당에서는 보궐선거의 승리를 그 흐름을 좀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일단 수도권에서는 국힘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이 몇 개를 가지고 일단 총선이 치러질 것이냐조차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정치 일정은 다 12월 말로 지금 수렴되고 있거든요. 그럼 1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때 좀 본격적으로 좀 뭐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권이 좀 더 역동적이에요, 사실은. 야권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좀 반사이 감나무 떨어지기 좀 입 벌리기 기다리는 형국인데, 민주당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우리도 조금 역동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란스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신당 창당이나 탈당 이야기는 조금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해서 민주당 인재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이 양당의 두 위원회 활동이 내년 총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이 볼 때 좀 참신하고 유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의 갈등을 대표할 수 있고 사회의 균열을 대변하고 사회 약자가 과소대표된 약자들이 좀 대표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렇게 뭔가 깜짝쇼식의 인재라고 이제 영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별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말이죠. 그래서 인재 영입을 뭔가 하겠죠. 뭐 어떤 이제 잘 발굴되지 않은 이제 영역이나 직군에서 이제 많이 양당이 들어올 텐데,
저는 지금 현재 이 구도 자체가 단순히 인재 영입이야 뭐 양당이 할 겁니다. 할 텐데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좀 쓴소리하고 싶은데 저도 뭐 민주당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만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제가 아는 전통적인 김대중 때의 민주당, 노무현 때의 그 민주당 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어떻게 민주당이 저렇게 시체말로 거칠게 말씀드려서 저렇게 망가졌나 민주당이. 욕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고 물론 국민의힘의 계열 의원들도 욕 많이 했어요. 과거에 뭐 차모 의원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전 의원도.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어떤 진보적 의제나 이런 거를 대변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연히 보수입니다. 보수 정당들인데 전부 자신들의 정치 입지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대로 갈 건가 내년 총선까지.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처럼 선거법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과거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갈 건지 아니면 과거 더 전에 병립형으로 갈 건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인재 영입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런 구도에서 그런 이른바 인재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무 역할도 못해요. 기득권 정책 가려가지고 말이죠. 거대 양당 정책 가려서. 그런 점을 저는 좀 일단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야기를 비롯해서 뭐 양당의 탈당 또 신당 창당 가능성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의 정치 지형도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김준일 에디터님. 예,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저는 뭐 창당 가능성 99%로 보고 있어요. 예. 뭐 본인은 이제 1%씩 포인트씩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자릿수로 이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근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광주 이제 호남 쪽에 높게 나오고 거기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대구 TK가 이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서울에서 의원들이 출마를 할 것인지 이준석 신당이 그렇죠. 됐든 뭐 제3지대가 됐든 이 빅텐트가 됐든 여기서 출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미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더 많이 이탈하는 걸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고 중도 성향에서는 민주당은 더 많이 지지하는데 중도 성향이라고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민주당 쪽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의힘이 싫어서 지지했던 분들이 좀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면은 이게 역설적이지만은 국민의힘에 조금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 3자 구도가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관악을 해서 오신환 의원이 2번이 됐는데 다 3자 구도로 됐습니다. 3자 구도. 거기가 원래 보수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이 분열이 되면서 3자 구도로 당선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조금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TK나 뭐 이런 데서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잃는 뭐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얼마나 이 출마할 자원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 좀 현역들이 좀 얼마나 입당을 할 수 있느냐 특히 뭐 비명계나 이런 데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그 파괴력이나 이런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선거제 개편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느냐, 뭐 확대를 하느냐 이 밖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될까요, 교수님? 근데 참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원래 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되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을 어떻게 할 거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선거구도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곧 있잖아요. 12월 10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럼 예비후보들이 어느 지역 가서 자기를 알려야 될지도 몰라요.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법도 지금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원래는 연동형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준연동형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30명인가 캡을 씌웠단 말이에요. 완전히 선거법을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무슨 이렇게 누더기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비판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 정치권들이 그 정책 계산하느라고 계산하느라고 아직도 지금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병립형으로 하자. 47명 그대로 그냥 정당 투표로 과거처럼 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른바 비례위성연당이 나오기 좀 어렵겠죠. 근데 지난번처럼 준연동형으로 가면 또 양당이 틀림없이 비례위성연당 만들 거라고요. 전 차라리 그러려면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라. 비례위성연당 만들어 지금 모습 보십시오. 민주당에 지금 상당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의원들이 비례위성연당 출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그러다 합당했잖아요. 예. 왜냐면 그 비례위성정당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지역구 안 나오고 비례 달고 합당하는 거.
이런 건 완전히 꼼수 정치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말 반성해야 돼요. 유권자들 이게 무슨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신들 뺏지라고 추세시켜준 하나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청년들한테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온 거예요. 정치는 모르겠고 경제는 모르겠고 밥이나 잘 먹어라.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싶다. 예.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입상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뭐 어느 부지하 세월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도 좀 첨언을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일찍 획정을 했어야 된다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구를 조정해야 되는 게 지금 30개가 넘어요. 인구 감소와 증가로 인해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종로구가 지금 종로구가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요. 중구랑 지금 합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묶여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연쇄적으로 막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도 뭐 굉장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내가 종로구에 나가야 될지 중구에 나가야 될지조차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그렇죠. 분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양당이 위성정당에 맞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주로 이거를 조금 이 위성정당을 막는 방법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를테면 그 효과를 완벽하게 좀 반감시키는 법안들이 몇 개가 지금 발의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영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구를 50% 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례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를 한 명도 안 내고 그리고 의원을 더불어시민당에 꿔줘가지고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이름만 보이고 이게 10명 정도가 상단에 보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나오고 더불어시민당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 효과도 반감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정 2년 동안 총선을 치른 다음에 2년 동안 만약에 비례만 있는 정당이 기존에 지역구 있는 정당하고 합당하면은 국고보조금을 50%를 삭감하는 법안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민주당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50억 이상이 삭감됩니다, 한 해. 그럼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적 제도로 있는 건데 다른 거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치 윤리 이런 것들은 회복할 필요가 있고 다당제 조금 우리나라의 양당제의 극한적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조금 연합 정치를 할 수 있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한 40-50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재명 대표한테 최근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면담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택은 아마 12월이나 1월쯤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고심이 많다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 여야 내부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총선 주자들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른바 물갈이란 말이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갈이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3선 이상 하기 참 어렵잖아요. 이런 뭐 호남이나 영남 지역의 그 텃밭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텃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 얼마나 물갈이를 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볼 때 물갈이를 많이 하는 정당에 자꾸 이제 호감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워낙 이제 정치를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번 한 사람을 잘 찍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원래 인지도가 높으면은 선거에 유리한 건데 이제 오히려 참신한 사람이 나오면 그쪽에 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이 있어서 수도권에서 저는 상당히 그 후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영남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경우에 이제 친윤 그룹이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물갈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명제인데 명분은 좋은데 기실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친윤 그룹이 내려오면 이건 사실상 혁신을 보기가 어려운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비명계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이제 친명계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게 겉으로 보기에는 물갈이고 또 후보의 교체고 뭔가 이제 새로운 혁신인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우리 유권자들께서 잘 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갈이를 하더라도 이게 혁신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왜 제한적이냐면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민주당 쪽이 수도권이 훨씬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민주당에 있는 뭐 이를테면은 5선, 뭐 4선 이런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만약에 이분들이 험지로 나가면은 이분들이 영남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남에 가면은 그냥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민주당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강남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서초에 지금 서초을에 이제 출사표를 낸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남 서초에 가는 것도 몇 군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선 제한적이고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영남의 중진들이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뭐 이런 뭐 주호영 정도가 그 정도로 5선이나 하고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서울에 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우 상징적인 몇 곳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누군가 뭐 586 누군가 붙으면서 뭐 이런 이벤트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대폭적인 물갈이가 지금 하기에는 양당 모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난번 총선에 초선 의원이 151명이었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초선이었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혐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초선들 뭐 굉장히 선호하는 건 알겠는데 초선들이 오히려 더 당의 눈치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물갈이 많이 한다라고 어떤 정치 개혁의 어떤 지표로 보는 이런 관행들은 저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죠. 종로구. 이 선거구에서만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이제 전략 공천설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로구 지역위원장인 곽상원 변호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렇게 양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전지가 될 종로구 누가 출마하게 될까요? 김준일 에디터님. 사실 종로가 옛날만큼의 약간 정치 1번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나오고 옛날의 관행대로 하지만은 요즘은 다른 격전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되게 유동적인 게 한쪽에서 이렇게 수를 내면은 장군멍군 하는 식으로 누구를 하겠다라고 약간 눈치 싸움이 지금 벌어질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직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를 누구를 낼 것이냐를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지금 점쳐보기가 약간 이르다라고 보는데 한쪽에서 먼저 정하면은 다른 쪽에서 조금 전략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종로 지나가 보다가 보면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거든요. 열심히 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약간의 뭐 친노 과거의 노무현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또 나이가 젊으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거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좀 당의 어떤 총선 전략을 좀 보면서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종로구의 선거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최재형 의원 2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최재형 의원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뭐 대선 출마도 하고 이러면서 뭐 출마는 끝까지 못했지만 또 종로구 의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큼 이제 인지도도 그렇고 당내 영향력도 이제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런 전혀 알 수 없죠.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가 봐도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권에 뛰어드는 거예요.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그게 장관의 발언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정치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비례대표로 갈 거냐 종로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종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킨다. 근데 모르죠. 또 종로에 나오면 또 자신의 선거구에 집중하다 보면 바람 일으키기엔 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아마 그들도 모를 겁니다. 아마 지금 주파나 팀이랑 바쁠 거예요. 자기도 모를 텐데 지금 우리 김 에디터 말씀처럼 곽 변호사가 프랭카드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안국동도 그렇고 저 뒤에 낙원동 쪽도 그렇고 맞습니다. 제일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곽상원 변호사. 전 처음에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많이 거론되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를 놓겠죠. 전혀 지금으로서는
양당이 다 모를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변수와 같이 어떻게 아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인물이 배치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자, 현재 서울의 국회의원이 총 49석,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내세울지 아직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의 결과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야말로 양당이 지금까지 정치 행태를 버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행태 진짜 벗어나야 돼요. 여전히 그런 거에서 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야지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 강성 의원들 이른바 뭐 개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지층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기 이재명 대표가 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징계를 했잖아요. 당원권 정지했는데 그렇게 더 심한 징계가 내려져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민주당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 집권 세력이지만 뭐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별로 집권당다운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당과 이 용산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그 수익적 관계를 못 벗어나고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기조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날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게 바뀌면 자기는 국민의힘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러한 것들이 변수일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뀌고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고 비대위가 됐건 혁신위가 됐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오히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여전히 전 수도권에서는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영남이나 이런 거 호남은 뭐 영남은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고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할 겁니다만 수도권에서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 역시 변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느냐, 민주당도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최선보다 차악을 택하는 상황을 좀 벗어나고 좀 혁신이 필요하다. 양당 모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내년 총선 결과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여건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지표 중에 가장 의미 없는 지표가 정당 지지율이에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매우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총선에 누구를 정권 지지하겠느냐, 정권 심판하겠느냐 이거를 좀 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지고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가 20%포인트 차가 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5대 60 정도 나와요. 이러면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정책을 내놓고 이런 거 역대 선거를 보면 이 정도 표차가 나면은 거의 정권 심판론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걸로 이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도 한 15%포인트 차 나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보면은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동훈으로 지금 키를 현재는 잡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도층에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조금 더 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매우 힘든 선거가 지금은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특임교수 또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2대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또 한편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복잡한 정치 셈법보다는 공정한 선거, 또 표심만을 위한 총선용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총선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